224페이지죠.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예, 대칭 캬마 알고리즘의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죠.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자, 걔를 보면요. 70년대 초반부터 주로 유럽에서 연구 발표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한 이진수열 발생기를 사용하여, 자, 이진수열 발생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다음 입력되는 정보를 비트 단위로 암호하는, 자, 비트 단위로 암호한다. 자, 보면은 특징 보세요. 유럽에서, 그죠? 유럽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유럽에서 주로 유럽에서 연구 발표됐고요. 이진수열 발생기가 필요합니다. 이진수열 발생기. 이진수열 발생기, 그리고 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완전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스트림 암호. 스트림 암호해야 돼요. 유럽에서 연구 발표됐고, 이진수열 방생기. 뭐를 방생한다는 얘기죠? 발생기. 자, 발생기, 그리고 비트 단위로. 지금까지 우리는 대칭 캬마 알고리즘 중에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배웠었죠? 블록 단위로. 그죠? 블록 단위. 64비트라든가 32비트 또는 128비트로 블록 단위로 암호하는 걸 배우는데, 지금 스트림 암호는 이제 뭐?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스트림 암호라고 합니다. 225페이지 이제 원리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그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이제 평문이 있고 평문. 평문으로 송신자가 보내게 되면 이진수열 발생기가 이진수열을 발생을 해서 엑소화를 하게 되죠. 이진수열 발생기에서 발생한 그 이진수열과 평문과 엑소화, 베타적 우화로 하면 암호화를 시키게 되죠. 다시 이제 복화를 시킬 때는 이진수열 발생기로 있는 이진수열과 다시 엑소화를 해서 암호문과 평문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트림 암호입니다. 그 밑에 보면 평문과 같은 길이의 키 스트림을 생성하여 평문 키를 비트 단위로 엑소화 후 암호문을 얻는 방법이다. 그 그림 그대로죠. 한 번에 한 비트씩 암호화되는 형식이다. 비트 단위 암호화다. 한 번에 한 비트씩 암호화. 블록 단위는 큰 32비트만 한번 묶음으로 암호화를 하는 방식이죠. 짧은 길이의 키로부터 긴 길이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그죠? 짧은 길이의 키로부터 긴 길이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이진 키 스트링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이진수열과 평문 이진수열의 페타적 논리학 엑소화로 암호문을 생성을 한다. 위 그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자, 보면 개요. 또 요거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추가해서 봅시다. 자, 특징. 일회용 패스워드를 실용적으로 구현할 목적으로 개발해야 됐다. 자, OTP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OTP를 위해서 개발되었다. 뭐가? 스트림 암호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유럽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초기값이 필요하며 주기, 선형 복잡도 등 여러 수학적 수치를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긴 주기와 높은 선형 복잡도가 요구가 된다는 거고, 안정성을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요거. 안정성 수학적 증명.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네, 안정성을 수학적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비트는 수학적으로 0이냐 1이냐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고, 가면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LFSR 이거죠.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를 여러 개 결합하거나 비선형 변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LFS라는 리니어 선형 귀한 시프트 레지스터.
LFSR. 얘도 좀 알아두죠.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LFSR. 이 자체에 대해서도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선형, 귀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여러 개 결합하거나 비선형 변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다. LF. 선형, 귀한, 시프트, 레지스터. 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와 관련 있어요? 스트림 암호 방식과 관련이 있더라. 암호문 중 한 비트가 손실되면 복화가 불가능한 등기식과 복화가 가능한 비등기식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것들이. 또 CFB, OFB 모드는 스트림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약간 그 카운터 모드와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CFB나 OFB는 스트림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암호 운영 모드에서, 블럭 암호 운영 모드에서 CFB, 사이퍼 피드백 모드, 그 다음 아웃풋 피드백 모드, 피드백 모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고리즘 구현이 쉽다. 응용 분야, 군사, 외교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이동통신 및 무선통신 환경 구현에 용이하다. 자, 전송 오류가 매우 높거나 메시지 버퍼링이 제한되어 있거나 문자 등의 수신이 즉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간편하고 쉽게 부하가 덜 걸리는 이런 데 사용을 하는 좋다. 이거지. 스트림 암호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 구현도 쉽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알고리즘 구현이 쉽다. 구현 쉬워. 자, 여기까지 스트림 암호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 밑에 있습니다. 일회용 패스워드 이론적으로 특성을 연유한다. 일회용 패스워드는 번함 암호라고. 일회용 패스워드 번함 암호. 이 번함. 이 항상 이 개발자라든가 발표자, 제안자 또 실현자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완전히 임의로 생성의 키어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트림 암호.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 동기식 스트림 암호가 있고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가 있습니다. 동기식은 서로 맞아야 되겠죠. 암호와 복화의 상호 동기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송 중 변조되어도 후속 암호문에 오류의 영향이 파급되지 않는다는 거. 동기식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변조가 복화 단계에서 검출이 불가하다는 거고, 자기 동기식 암호 스트림 암호는 암호문이 전송 도중에 변경되어도 자기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거. 자기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오류 파급이 제한적이다. 어쨌든 동기식 스트림 암호와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종류가 있습니다. 5번째. 종류가 있게 되죠. 스트림 암호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R14죠. 자, 리베스트 코드 또는 런스 코드 4죠. 4가 스트림 암호라는 얘기죠. 이거는 대칭키 암호 방식이죠. 공개키는 또 다른 방식이죠. 5와 6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대칭키, 블럭 암호는. 자, 리베스트가 설계한 바이트 단위로 연산하는 키 크기가 가변인 스트림 암호 방식이다. 자, 그 리베스트 코드 또는 론스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개발했냐면 리베스트가 했습니다. 가변 스트림 암호라는 거 특징이. 가변 스트림 암호입니다. 가변 스트림 암호다. 알고리즘은 임의 수열을 사용하고 암호의 주기가 10보다는 크다. 출력 바이트보다 8에서 16번의 기기한 사이 수행이 되고 소프트웨어로 매우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호.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CL입니다. CL. 두 번째. 스트림 암호의 CL 있습니다. CL이죠. 그죠?
소프트웨어 옵티마이즈드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자, 로가웨이와 그 다음에 코퍼 스미스에 의해서 93년도 32비트 컴퓨터 고속 스트림암으로 설계됐고 초기화 단계에서는 SHA를 이용해서 대량의 테이블 집합화를 초기화한다. 다음 키스트림을 생성하는 동안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출력 바이트를 생성할 때 5개의 명령만 사용으로 매우 빠른 성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SHA라는 이런 해시 함수를 초기치로 사용한다는 거. 초기화로. 그 다음에 키스트림은 아주 매우 빠른 성능을 발휘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네, 그죠? 빠른 성능으로 된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2개밖에 안 되니까 R14와 SEAL, 스트림 암호 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6번째가 스트림 암호와 블럭 암호와의 비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스트림 암호, 암호화 과정. 평문의 각 문자를 순서대로 즉시 암호화 스트림으로 만든다. 이거는 뭐야? 비트 단위로 그대로 만든다는 얘기고, 블록 암호화는 평문 자체를 블록 단위로 배열하죠. 그렇게 해서 32비트, 64비트로 암호화, 순차적으로 암호하게 되고, 이에 단순 알파벳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복합 알파벳 알고리즘, 서로 방향으로 옮긴 알고리즘 또는 모스 보호 이런 것들이 있고, 장점. 스트림 암호, 암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비트 단위로 하니까. 그렇죠? 한 비트 한 비트 암호하는데 되게 빠를 거 아닙니까? 에러 파급 효과가 적다 이거지. 하나의 비트가 에러 생겼으면 그 비트만 에러가 있고 다른 파급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블럭 암호 같은 경우 장점은 평문에 혼돈성을 주어 해독을 어렵게 한다. 복잡하니까. 그 얘기는 암호 강도가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암호문에 대한 추가 및 변경이 어렵다. 복잡하니까 변경이 어렵겠죠. 그 다음 단점. 스트림 암호 보면 평문의 특성이 암호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비트를 그대로 암호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쉽게 내용 첨가 및 변경이 가능하다. 비트별로 되니까. 그 다음 블럭 암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암호화 시 에러 파급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장단점만 얼핏 그냥 스트림 암호와 블럭 암호만 생각하게 되면 그대로 어렵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진짜 또 중요한 네 번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마지막으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다. 이걸 우리가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왜? 공개 키와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키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만 배웠다. 개요를 보면 76년 D.P. 헬만이 뉴 딕셔너리 오브 크립토그래피란 그런 논문에서 발표하면서 최초로 공개키 개념을 소개를 했어요. 누가? D.P.와 헬만.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하면 일단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 D.P.와 헬만을 떠올려야 됩니다. 안 떠올리려고 하더라도 일단 떠올리면 좋아요. D.P.와 헬만. 헬만이 최초로 소개를 하게 되죠. 소개. 또는 제안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안. 실용한 RSA가 했다고 했습니다. 자, 발표하면서 최초로 공개 키 개념을 소개했고, 키 분배 문제, 키 관리 문제, 서명 문제를 해결했다. 키 분배. 나오죠? 공개 키니까. 자, 키 분배. 왜? 대칭 키가 키 분배 문제가 있었으니까. 또 키 관리. 키 관리. 그리고 서명 문제. 서명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자, 서명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거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서명 문제를 해결했다. 78년 루베스트, 샤밀, 에이들만에 의해서 소인 수분의 어려움에 의기만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게 해요. RSA에서. 이제 RSA, 루베스트, 샤밀, 에이들만 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 개발. 실용화로 한 거죠? 실용화. D.P.와 헬만은 소개만 하고 제안만 해놨어요. 이런 공개키가 있으면 좋겠다. 또 소개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RS, 리베스트, 샤멜, 에이들만 세 사람이 개발해서 실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 이름을 따서 기본적으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키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두 개의 키를 생성, 그죠? 공개키와 개인키, 이거를 키쌍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키와 복호화키를 분리하여 암호화키는 공개하고 복호화키는 비밀리에 보관, 개인키로 보관한다는 거죠. 공개키로부터 비밀키를 계산할 수 없어야 된다. 사전키 분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왜? 키를 하나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사전에 키가 분배하고 공유할 수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일 때. 왜? 키가 똑같아야 되니까. 비대칭키는, 공개키는 비대칭키죠?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전키 분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중요하죠. 키 분배 과정이 필요치 않아. 그 다음 비대칭 암호 방식을 투키 암호 방식이라고도 한다. 대칭키 암호 방식을 우리가 완키 암호 방식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왜? 같은 키니까 동일한. 하지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다르죠. 두 개의 쌍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투키 암호 알고리즘이라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암호화에 필요한 공개키와 복화에 필요한 개인키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비대칭키라고 하는 겁니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키를 갖고 평문과 암호문을 처리한다는 거. 그다음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수신자는 받은 암호문을 개인키로 복호화를 하게 된다. 자, 여기 물론 이게 특징이며 개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특징을 정리한다. 이거지. 암호화 복화를 위한 개인키 공개키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고, 그죠? 개인키와 공개키 필요하다. 이걸 키쌍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정보인 암호 알고리즘, 암호문, 공개키를 통한 개인키 추정이 불가능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공개된 키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 키를 가지고 개인키를 유추하거나 또는 계산해낼 수 있다면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키는 키에 대한 인증을 요구, 개인키는 개인이 비밀로 보관한다.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검증키는 대칭키보다 작다 이거지. 검증키는 대칭키보다 속도가 느리다. 특징이 속도가 느려요. 비교 전전 시간에 비교해 드렸었죠. 속도가 느리다. 대칭키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 대부분 빠릅니다. 그다음 대칭키보다 키 길이가 길어. 키 길이가 길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보죠. 대칭키는 단순, 공개키는 복잡, 속도 느리고 키 길이가 길어요. 암호화 강도는 당연히 복잡한 게 강하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수학적 어려움에 기반하여 안정성 증명이 어렵다. 안정성 증명이 어렵다. 증명이 어렵다. 어려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스트림 암호 할 때는 안정성 증명이 어떠라고요? 안정성 수학적 증명 가능? 얘는 어렵다라는 얘기. 얘는 대칭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스트림 암호, 비트 단위로 암호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개키는 어렵다 이거죠. 복잡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공개키 저장소의 공개키가 바꿔치기 당한다면 전체 인증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실제 전자서명에는 공개키 인증서를 활용하여 공개키 바꿔치기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공개키 암호의 기본 원리가 거기에 나와요. 자, 우리가 암호화 과정을 설명을 공개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또 대칭키 한번 했었죠. 자, 이쪽은 이제 송신자가 되고요. 송신자. 송신자가 되고 이건 평문이 되겠습니다. 평문. 이쪽에 이제 또 수신자의 또 평문, 복화시키는 평문이 또 있겠죠. 이렇게 평문이 또 있을 겁니다. 평문이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송신자. 송신자 A. 여기는 수신자 B.
B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암호문으로 만들어져야겠죠. 자, 암호화해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암호문. 송신해서 만들어서 수신적으로 암호문을 전송을 해주겠죠. 이렇게. 좀 더 크게 할까요? 자. 암호문 수신자로 전송을 해주겠죠. 자, 이 과정이 이제 평문으로 해서 암호문 또 수신적으로 전송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면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암호화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이 키를 무슨 키라고 그래요? 암호화 키라고 그러죠. 다시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호화 키로 암호화를 하겠죠. 자,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호화라고 해요. 그러면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키를 우리가 복호화 키라고 하죠. 복호화 키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칭 키라면 이 송신자의 키와 수신자의 키가 같지요.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자물쇠를 잠궈서 보내주면 똑같은 키이기 때문에 그 자물쇠로 키로 열면 됩니다. 이미 나눠 가졌으니까 사전에 키를 똑같은 키를 복사를 해서. 근데 이제 공개 키는 뭐예요? 송신자의 키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냐면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 공개 키를 저장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저장소가. 이 공개 키를 저장소에는 송신자 A의 공개 키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송신자 A의 공개 키도 저장해 놓고. 그다음 수신자 B도 이 공개키에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다른 사용자들도 다 공개키 저장소에는 다 공개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만나서 똑같은 키를 나눠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고 복화시켜서 열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칭 키라면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호화 키가 여기 1이라는 암호화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쪽 수신자도 똑같은 키이기 때문에 1이라는 키로 열어볼 수가 있겠죠? 이 1이라는 키는 이미 사전에 분배해서 나눠 가졌어야 되니까, 키를. 그래서 자물쇠를 열어보죠. 근데, 그래서 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칭 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 키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송신자는 이 공개된 공개키 저장소에 있는 누구의 공개 키로 수신자의 공개 키를 갖다가 암호화를 시켜버립니다. 공개키에서는. 그래서 공개키예요. 키를 공개해 놓고 이 송신자가 수신자 B에게 보낼 때는 B가 공개해 놓은 수신자 B의 공개키를 가지고 뭐를 한다? 암호화를 시킨다. 이렇게. 수신자의 B. 당연히 수신자의 B의 이 공개키는 수신자의 개인키와, 그죠? 여기는 이제 수신자의 개인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키. 비밀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공인인증서에서 자신의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자, 송신자 A가 수신자 B가 공개해 놓은 자물쇠를 갖다가 잠궈 놓으니까 자기의 열쇠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내놓으면 자신의 자물쇠로 잠가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자신의 키로 열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복화예요. 복화. 그러니까 공개된 키와 내 키는 같은 키예요,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하지만 대칭 키일 경우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얘를 공개해 놓지 않고 둘이 주고받아야 돼. 서울과 대전 사람을 서로 자물쇠를 하나 살고 그 자물쇠를 열어보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키를 복사해서 서로 나눠 가져야죠? 그렇잖아요. 이미 나눠 가졌어. 그렇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상이나 온라인상에서 이걸 뭐 쇼핑몰이라든가 물건을 사는데 그 쇼핑몰 사장님하고 키를 나하고 나눠서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때마다 막 그걸 나눠 가져가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또 우리는 사용자는 구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키 분배의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공개만 해놓는 거야. 공개만 해놔. 자신의 자물통을. 딱 해요. 이거로 나한테 뭐를 보내고 싶으면 이 자물쇠로 잠궈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열어보겠다. 왜? 나는 그 자물쇠에 대한 내 개인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것이 공개키 암 알고리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문제점이에요. 공개키 저장소의 공개키가 바꿔치기 당하면 전체 인증 체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공개키 저장소예요. 지금 저장소인데 누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수신자 B의 공개키가 아니라 송신자의 공개키 A로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야. 들어와서. 그러면 이 보내는 사람은 수신자 B의 공개키인 줄 알고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이 사용자가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용할 수가. 그래서 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 기관이. 그래서 기관이 존재하죠. 여러분들. 그 기관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공인 인증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인증기관. 인증기관이라고 해요. 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CA라고 그래요. CA. 인증기관을. 여기에서 이걸 보장을 해줘요. 이 개별적인 사용자들의 이 공개키를 저장소에 있는 공개키를 공인인증기관의 개인키로 공인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시켜버립니다. 여긴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죠.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공인인증서 할 때 인증기관 있죠? 거기에. 그래서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이걸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인인증기관의 개인키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홍길동의 수신자 B의 키야. 얘가 홍길순의 A의 키야라고 그래서 변조를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기관이 인증기관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처럼 공개키 저장소의 공개키가 바꿔치기 당한다면 전체 인증기관에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못하도록 자물쇠를 바꿔버려요. 다른 자물쇠로. 그럼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못 열어본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다 인증해주고 바꿔치기를 못하게 만들어주고 공인해주는 이런 기관을 우리가 인증기관 CA라고 합니다. Certification Authority. 그 다음 실제 전자사무에는 공개키 인증서를 활용하여 공개키 바꿔치기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바꿔치기 하면 서명에서도 잘못 서명이 될 것이고 또 서명이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인증기관 나왔었죠. 공개키 저장소 나왔죠. 그 다음 앞에서 배웠었어요.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또 암호화, 송신자의 암호화를 시킬 때는 수신자의 공개키를 갖다 암호화를 시키고 그걸 전송해서 암호로 전송하면 수신자는 본인의 개인키로 복화를 시킨다는 거. 잘 알아두고 또 추가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원리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비대칭키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칭키라고.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227페이지였었고요. 228페이지 봅니다. 4번 이제 기본 논리가 있어요. 소인수분의 문제냐, 이산대수 문제냐, 그 다음 타원 곡선이냐, 냅색 문제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낭 문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살짝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계보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인수분해 기반의, 그죠? 소인수분해 기반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산대수 기반의 이산대수 기반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에는 첫 번째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 레빈이 있습니다. 레빈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자, 소인수분해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은 두 개가 되죠. RSA, 레빈. 어차피 얘네들은 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이산대수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은 일단 ECC가 있습니다. 일랩틱 커브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ECC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캐시 DSA라는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에서 서명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엘가멜이라는 또 하나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 얘네들은 다 이산대수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이 5개만 기억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9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그걸 보다는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더라.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소인수분해 기반이냐 이산대수 기반이냐,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이런 것들이 있다. RS, 리베스트 샤미 레이들만, 또 레빗, 그 다음 ECC. 요거는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암호 시스템. 그 다음 캐시 DSA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캐시 DSA 서명 알고리즘이었었고, 엘가말이라는 또 이런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228페이지에 소인수분해에 기초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여기 있죠? 합성수의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암호함의 복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100자리 크기 이상의 두 개의 큰 소수예요. P와 Q가 존재하고 PQ의 곱 N을 계산할 경우 P와 Q를 알고 있는 사람은 N을 계산하기 쉽지만 N만 알고 있는 사람은 N으로부터 P와 Q를 인수분해하여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인수분해 문제 기반 암호 알고리즘이 RSA와 레빈 등이 있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그겁니다. 만약에 소인수분해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살짝 앞에서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큰 두 소수인데 N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76,364 라는 것을 얘를 n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책대라면 n은 큰 두 소수, 자 여기서 이제 p라고 보는 거죠. 곱하기 여기서 다시 큰 두 소수 q로 보는 겁니다. 책에서는 뭐와 무슨 소수와 무슨 소수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오느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아내기가. 그죠? 예를 들면 이거는 쉽다 이거죠. n을 구해내는 거는 쉽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소수라고 치면 뭐 27,454와 뭐 79,994라는 이 두 값을 계산하게 해서 이 n을 구한다는 건 상당히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에처럼 n을 알려주고 어떤 큰 두 소수를 곱했을 때 이 값이 나오냐를 묻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호화를 이 어려움에 기반해서 만든 그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RSA와 레빈이라는 겁니다. 얘가 소인수분해에 관련된 거예요. 이 어려움. 이거 찾기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대수 기반의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n값을 구하는데 10에 몇 승 한 값을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13으로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132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묻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려움이라는 건 뭐죠? 얘입니다. 얘. 10의 몇 승을 한 값을 13으로 나눴을 때 132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산대수로. 이걸 우리가 이제 모듈러스 연산에서 이산대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이게 수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안 되고 방법이죠. 자, 132는 10의 몇 승한 여기에 요 문제의 지금 어려움에 기반을 했다는 거죠. 10의 몇 승한 값을 13으로 나눴을 때 132가 나오느냐. 요 값을 구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이산대수 문제, 어려움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ECC라든가 KCDSA, 엘가멜 이 암호 알고리즘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한 이산대수의 기반입니다. 물론 가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함 알고리즘에서 소인수분해는 더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키값이라든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넣어주고 당연히 이산대수도 복잡합니다. 가장 간단한 모듈러스 연산, 나머지 연산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모르니까 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와 소인수분해는 P와 Q값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 어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즉,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랩이 나왔고요. RSA 암호 알고리즘은 그 밑에 보세요. 그림 밑에 보면 암호문 C는 평문 M보다 결코 증가하지 않음. RSA 암호의 안정성을 위해서 키 값도 적어도 512비트의 N값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값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큰 값을. 특징, 비밀키와 공개키는 서로 연관되도록 생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떨어졌죠. 저기가. 여기 보면 비밀키와 공개키는 서로 연관성이 들어간다.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공개키와 이 개인키가 아무 연관이 없으면 수신자와 아무 연관이 없으면 서로 키를 작동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공개키 저장소에 있는 수신자 B의 공개키와 또 수신자 B의 개인키는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관성. 자,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효과적인 RSA 암호 훈련을 위해 큰 수에 대한 지수 연산 알고리즘으로 몽고메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자, 몽고메리 알고리즘. 암호화 복화를 위한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매우 큰 소수 P와 Q가 필요하다는 거죠. Q를 선택하여 N은 P 곱하기 Q를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렵다. 지금 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계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D값을 복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암호화 있고 복화 있어. 암호화는 평문의 힘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양의 정수인 공개키, 그죠? E와 N을 이용하여 M의 2승을 계산한 후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암호문 C로 만든다. 복화할 때는 비밀키 DN을 이용하여 암호문 C를 D번 곱한 후 N으로 나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소인수분해 기반 또는 이산대수를 설명해서 쉽게 느껴질지, 물론 그렇게 뭐 쉽다고 볼 수는 없죠. 산수를 넘어서니까.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매우 큰 수 P와 Q에 대한 요구사항 봐요. 첫째, 거의 같은 크기의 자릿수를 가진다. 그러니까 두 개가 무한정 커도 안 되고 또 같아야 되겠죠. 거의 유사한 크기의 자릿수를 가지고 또 P-1과 Q-1을 커다란 소수를 가져야 되고 일단 커야죠. 이거 뭐 1이나 5 이렇게 소수를 해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셋째, P-1과 Q-의 최대 공약수는 작은 수여야 된다. 요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작은 수여야 된다. 크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수가 작아야 된다. 여러 개가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안 된, 왜? 공격 가능성이 많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여러 개면.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다음 사항을 등치 관계로 한다. RSA 암호를 해독하고, 공격키 E와 N을 이용하여 모듈러스 연산을 구하고, 오일러 함수 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N의 소인수, 그 다음 P와 Q를 구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RSA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판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해가면서 하나하나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2차에서도 나왔었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뭐 수학적이고 설명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레빈 알고리즘이죠. 이제 레빈. 소인수 분해 기반으로 한 레빈 알고리즘 하나 마지막 또 나왔죠. 자, 79년 레빈이 개발한 공격키 암호 방식이다. 그 다음 2차 잉여 문제를 이용한 암호. 2차 잉여 문제. 여긴 두 큰 소수죠. 소수죠. 레빈은 뭐? 2차 잉여 문제. 2차 잉여 문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암호화 과정에서 제곱 연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RSA보다 훨씬 빠르다. RSA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거 속도 빠르다. 여기다 같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속도 빠름. 뭐보다? RSA보다. 어차피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 전체로 봤을 때는 대칭 키보다는 느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RSA와 레빈을 비교했을 때는 레빈이 빠르다. 두 개의 큰 소수 PQ에 곱 N, QQ를 계산하여 비밀키 PQ를 공유키 N, 그 다음 암호화 복합 단위에 의해서 공격키 N으로 되어 있음. 암호화는 평문을 제곱하여 N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 복화는 소수 PQ의 기준으로 제곱근을 계산한다. 제곱근. 그래서 N의 기준으로 제곱근을 구한다. 제곱근. 제곱근을 구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화 결과 네 종류의 평문 중 의미 있는 애를 선택하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인수분에 관련되는 RSA와 그 다음 레빈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산대수 기반한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이산대수 기반. 이산대수 문제죠. 그 다음 이산대수 문제. 큰 소수 P를 만들어 집합 GP 이상에서의 원시 원소를 G라 할 때 그 GX승의 뭐는 Y 모드 P의 G와 Y 값을 알고서도 로그 G의 Y 이퀄 X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수승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G를 알고 있는 사용자가 Y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걸 알고 있으면 몇 승인지 알고 있으면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얘기죠. 몇 승인지를 알고 있으면. 하지만 걔를 모른다. 어려운 것을 모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지 암호가 해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30페이지. 그러니까 사용자는 큰 소수 P를 선정하여 GP상의 원시 원소 G와 함께 P를 공개키니까 송신자 A, 송신자 B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대표적인 이산대수 문제 기반의 알고리즘이 엘가말, 그 다음 타원 곡선, 그죠? 엘립틱 커브 크립토 시스템, 그리고 KCDSA까지. 여러분들 세 개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전자서명 알고리즘 우리나라 엘가말 요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산대수 기반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산대수 기반의 엘가멜 알고리즘이죠. 임의의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평문을 암호화할 때마다 다르게 암호화된다. 임의의 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기가 필요하다. 엘가멜 난수 발생기 필요. 임의의 수로 암호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PL만과 동일한 안전도를 제공한다. DPL만과 동일하다는 건 상당히 암호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암호화 강도가 세다는 거죠. 그 다음 유한순환군에서 연산이 수행된다. 유한순환군. 유한체입니다. 유한순환군.
자, 원리는 뭐 송신자 A가 평문 M을 암호하여 암호화 C를 수신자 B에게 전송하고 GP상에서 임의의 난수, 이제 난수가 나오죠. 난수 발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정한 후 수신자 B의 공개키 암호화키를 YB로 K, Y의 R승 모드 PB를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암호문 C는 이렇게 되고 수신자 B의 평문 복화 과정은 암호문 C1의 수신자 B의 비밀번호 키 XB를 누승하여 K의 C의 X승 B 모듈러스 연산 P1을 구한 다음에 M의 C2, K분의 C2 그리고 모듈러스 P로 평문을 구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원리 전체가 박스 처리되고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냐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CC가 나옵니다. 타운곡선 알고리즘이죠. 대개 실수와 유리수와 같은 유한대 영역에 대해 정의되고 이산대수 문제나 아날로그를 구현을 한다. 문제에 대한 아날로그를 구현한다. 대개 실수와 유리수 같은 유한대역, 실수와 유리수. 자, 실수와 유리수 대역. 유리수 대역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 하나의 곡선. 자, 곡선이니까 엘립틱이죠. 타원 곡선입니다. 그냥 곡선이 아니라 무한한 싱글 포인트 0점을 갖는 y의 좌석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타원 곡선의 공간들.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공간이 있어 지금. 그래서 덧셈은 모듈러스 곱셈의 카운터파트. 곱셈은 모듈러스 역승연산의 카운터파트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의 곡선상에서 주어진 두 점 P와 R에 대해서 K 이퀄 PR을 만족하는 K를 찾아내는 것은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에 알려진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역으로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곡선에 위치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화 강도가 세진다. 작은 키값을 갖고도 높은 보안 수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작은 키값들. 왜? 타원곡선이니까. 작은 키값, 높은 안정도. 그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작은 키값으로도 높은 안정도를, 보안 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특징 볼까요? 자, 이진영과 소수형의 유한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 측면에서 소수형을 권장을 한다. 소수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수형. 지금 실수, 유리수였는데 이제 소수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수. 대부분 소수죠? 우리가 소인수분해에 있을 때도 소수를 따지잖아요. 왜? 유일하잖아, 걔가. 왜?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은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크랙될 확률이 많으니까. 제한된 대학 표기구대는 무선통신 분야에 쓴다. 요게 시험에 이제 가끔 나와요. 어디? 무선통신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뭐예요? ECC야. 무선통신. 요게 겹쳐 쓰겠습니다. 무선통신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잘 좀 기억을 하라. 그래서 전자서명 인증 등에서 사용하고 뭐 뭔들 안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암호화키 분배와 암호화에 사용을 하고 유한체에서 연산을 수행하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현이 용이하다.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현 용이. 여러분들은 노트 잘 해주십시오. 여기 복잡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공개키에 비해서 비교적 키 길이가 짧다. 키 길이가 짧은 키 값으로도 높은 안정도, 높은 보안 강도를 이루는 게 ECC야. 그래서 무선통신 기기라든가 이런데 ECC 암호 알고리즘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좋겠죠. 그다음 네 번째, 대칭키 암호 방식과 공개키 암호 방식의 비교 나와 있죠? 이거 몇 번 비교했습니다. 암호키 관계.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서로 같다. 대칭키. 다르다. 공개키. 비대칭키. 암호화키, 복호화키, 비밀이냐 공개냐. 그 다음 암호 알고리즘, 비밀로 하거나 공개다. 대부분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든 비대칭키든 다 공개합니다. 비밀로 둘 필요 없어요. 암호 알고리즘까지는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밀키 수, 이건 기억해야 돼요. 대칭키는 2분의 n괄호 n-1.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10명의 사용자가 비밀키를 몇 개를 보관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2분의 10괄호 10-9 해서 10괄호 10-9 그러니까 얼마예요? 90이죠? 2로 나누니까 45개라고 이렇게 답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산수 문제는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의 n입니다. 10명이면 몇 개? 20개만 보관하면 되죠? 그러면 키 보관 수가 누가 적어요? 공개키가 적죠. 그래서 대칭키는 키 관리의 어려움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Q 관리 수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안전 인증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암호화 속도 대칭 키는 빠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하는 데 쓰고 공개 키는 느려요. 복잡하잖아. 그럼 누가 보안 강도가 세다? 당연히 비대칭 키가 세죠. 공개 키가 복잡하니까. 경제성은 빠르고 구현하기 쉬우니까 대칭 키가 경제성이 있을 거고 공개 키는 좀 낮죠. 전자서명 하는데 복잡해. 대칭 키는 어렵죠. 키도 교환해야 되고 하지만 공개키는 간단하게 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에서도 공개키 암 알고리즘을 채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 뭐 이게 번함이 뭐예요? 번함. 그 다음 데스, 그 다음 RSA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하게 된다. 대부분 이제 공개키에서는 RSA. 그렇죠. 리웨이트 자밀이 이들만이 공개키 암 알고리즘을 개발, 실용화 시켰으니까. DPL만은 소개 제안만 했고. 또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에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모두 다 배워보았습니다. 공부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뭐가 남았나요? 자, 4과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시 함수가 남았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공부하죠.